안녕하세요. 네,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저를 내려다 보는 형태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잘 나오고 있는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계속 하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정말 이제 토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네요. 네. 토요일에, 음, 오늘이 이제 토요일, 그리고 밤 10시가 넘은 상황. 이때 공부를 한다?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꾸준히 공부를 하겠다. 이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 꾸준하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말인 것 같아요, 주말. 특히 다이어트는 불금. 음, 이때 술을 마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다이어트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심삼일, 이건 좀 마의 3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작심삼일. 이 작심삼일을 통과하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1부 능선이에요. 1부 능선. 자, 2부 능선은 언제 오냐면, 금, 토, 일에 온다. 자, 이 3일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2부 능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공부를 하려면 3일 동안 내리 하셔야 되고, 금, 토, 일 3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목표를 정한다면 나는 첫 번째는 3일 동안 열심히 할 거야. 두 번째는 금, 토, 일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일 동안 못했어. 하루나 이틀하고 못했어. 그러면 다시 1일부터입니다. 하루, 월, 화, 원래 수요일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했어. 그럼 이 목표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3일이 목표인 거잖아. 연속 3일. 이걸 이제 꼴이라고 봤을 때, 꼴이 연속 3일을 해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 화 하고 수요일에 못했어요. 근데 목요일에 하면 3일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실패. 네,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연속 3일이었기 때문에. 네, 하루 건너뛰고 3일이 아니고 연속 3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목요일에 했잖아요. 그럼 이때가 다시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 토, 3일 지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3일이 돼야지 이 앞에 있는 건 날아간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이제 1부 능선 넘는 법이다. 2부 능선은 뭐냐면 금토일. 자, 여기 금토 깼으니까 금토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이제 일주 지나서 다음 주 금, 토, 일을 반드시 스트레이트로, 네,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부 능선 넘으신 거예요. 예. 이 상태까지 왔으면 일단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목표를 세분화해라. 목표를 세분화.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돼. 달성 가능한. 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 X. 예.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날려먹었던 녹화본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월, 화, 수 중에 수요일 못했으니까 목요일에 하면 되지 않냐? 이게 타협인 거예요. 타협을 하는 순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뭔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여로가 내가 설계한 대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 타협 때문에 그래요. 타협 때문에. 어느 순간 쉬고 싶고, 어느 순간 놀고 싶고, 금요일에 술 마시고 싶고, 토요일에 늦잠 자고 싶은 게 항상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해도 돼요. 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술 마시고, 늦잠 자고 싶고, 노시고, 밤에, 만약에 10시에 주무신다.
평소. 그러면 공부하고 12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놀고 10시에도 잠도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늦잠 잤어. 한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9시에 일어났어. 토요일이라서. 그럼 이날 바로 또 좀 TV 덜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타협점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양보하지 않아요. 이걸 양보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지니까, 직진해야 되는데 지니까, 막 이렇게 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남과 싸우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타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타협하게 됩니다. 밥도 한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두 공기 먹고, 과자도 안 먹어야 되는데 과자 먹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이런 것들. 네, 항상 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싸울 필요 없게끔 만들어요. 싸울 필요가 없. 이걸 뭐 손자병법으로 하면 전쟁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게 제일 상수잖아요. 벌써 내 자신과 싸운다는 거는 힘들어요. 예. 여기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 곁에서 보고 계시면 피곤합니다. 약간 좀 이상해요. 정신세계가.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좀 안 친해지고 싶잖아요. 이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편집적인 그런 느낌으로 한쪽에 집착한다는 소리죠, 이게. 그런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남들을 다 이렇게 자기 아래로 보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늦잠 자고 습관이 왜 이 모양이야?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타협할 필요가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상황.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kg을 감량하겠다. 그러면 10kg을 만약에 내가 3개월 동안 감량하겠다. 그러면 3.3kg씩 매달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한 달 만에, 그러면 한 달 만에 10kg를 빼려면 하루에 몇 킬로씩, 거의 한 0.5kg? 뭐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내 자신과 싸워야 돼. 그쵸.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산소. 하지만 이걸 3개월로 생각하면 한 달에 3.3kg만 빼면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저녁을 좀 덜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건 내가 좀 습관을 교정하면 돼요. 1, 2, 3 법칙. 작심 3일. 자, 이것과 이걸 이제 버서스 한번 해보자고요. 한 달 동안 10kg를 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목표 달성은 어떻게 돼요? 1. 일단 또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했어, 안 했어? 2. 살 뺐어? 10kg 뺐어?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되겠죠? 그럼 한 달 후에나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2주, 3주 후에 측정도 되겠지만, 그리고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 실패합니다, 실패.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겠죠. 아,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돼. 물만 먹어도 살쪄. 하지만 1, 2, 3 법칙을 아시게 되면 월, 화, 수, 저녁 안 먹기, 저녁 안 먹기, 저녁 안 먹기. 이게 법칙이라고 했어요. 성공되잖아요. 목표 성공. 만약에 수요일 안 먹었어요. 수요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요일에 안 먹으면 목표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이 앞에 다 날아간다고 그랬죠. 목, 금, 토. 그러면 또 성공인 거예요. 성공. 그쵸? 이렇게 성공을 쉽게 달성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이 옆과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내 자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씩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쓴다면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분화해야 된다.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세분화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공부하기로 한 만큼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만족합니다. 예. 근데 내일까지 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날마다 했어요. 현재 이게 6회차예요. 6회차. 월부터 월, 화, 수 통과했죠. 3부능선 넘었, 333 법칙, 작심삼일 넘었죠. 자, 두 번째가 금토일이라고 했죠. 금토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내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하죠, 저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일주일 후에 금토일을 다시 노려야 되는데, 그럼 좀 힘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 내일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다라는 것은 내일도 한다는 거고, 일주일 동안 저는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골 달성, 두 번째 골 달성. 네. 그리고 저는 이걸 하면서 자부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는 걸 녹화하겠다고 주변에 얘기했더니 그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할 수 있겠어? 그 밤마다 너가 그것 때문에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 너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니? 일도 많은데 집에서 잠이나 자라. 이런 의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술 먹자 뭐. 그런데 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저의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본다면, 저는 안 보여줄 건데, 본다면, 이 친구 진짜 했네. 말로만 한다고 할 줄 알았더니 했네. 그것도 꾸준히 계속 했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다. 네. 자, 어제 61페이지까지 했고, 62페이지 할 차례인데, 참, 이제 제가 오늘은 잠옷을 입었어요. 잠옷. 그래서 좀 나중에 영상 보시고 버릇 없다, 뭐 예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의 컨셉, 항상 컨셉이 중요하거든요. 이 공부의 컨셉이 퇴근하고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공부하자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잠옷을 입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그러면 좀 정말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제 6일차 되는 날 이렇게 잠옷을 입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한다면 잠옷 입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밥도 다 드시고 운동도 하실 거 다 하고 정말 자기 전 1시간, 자기 전 30분 딱 이 정도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꿀잠 자게 되실 거예요. 꿀잠. 네, 원래 잘 때 공부하면 꿀잠 자요. 잘 때 책 읽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면증 있으시다. 불면증. 잘 때 책 보면 됩니다. 이 얘기도 또 해야 되겠네. 오늘도 공부 잘 못하겠네. 자, 불면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불면증이 뭐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힘드신 일들이 있으시지 않으시면 없으실 텐데,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면,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면제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멍해요, 사람이. 멍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중증이다. 중증, 뭐 이런 수면 장애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예, 여기서 원인도 찾고, 처방도 받고, 수면제보다도 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수면 다원 검사. 이런 거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받아가지고 양압기 처방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코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 낮잠도 많이 오고 해서 받았더니 양압기 쓰면 된다. 정확하게 이틀 만에 치료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적응 기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적응이 돼서 코를 1도 안 골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엄청 개운하게 잘 자요, 요즘.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어, 자기가 밤 뭐 2시, 3시 돼도 잠이 안 오고 한 3시 돼야 겨우 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8시에 겨우 일어나서 부랴부랴 출근한다고. 얘네는 9시 30분이 출근 시간이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3시까지 잠이 안 와? 그러면 날 새. 네. 그럼 일은 어떻게 해? 그냥 날 새고 다음에 오면 한 밤 10시 되면 졸릴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절대 안 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말대로 이 3시 돼서 밤을 샜어요. 이 친구가 한 번. 그랬더니 밤 10시에 어떻게 됐게요? 네? 떡실시. 네, 떡실시.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하루 밤새면 밤 10시에 잔다. 예.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밤새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오히려 더 못 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자, 이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고, 여기서 수면제보다는 자원 검사를 해서 처방을 받으셔라. 그게 제일 좋다라는 거.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는 이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저도 간혹 뭐 이것저것 일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날 새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날 새면 아침에는 약간 몽롱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미친 듯이 일합니다, 진짜. 미친 듯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샤워할 힘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일도 걱정 안 하고 지금도 머리를 딱 대잖아요. 베개에 한 1분 안에 수면합니다. 요즘은 좀 명상 같은 거 하고 있어서 한 5분 정도는 깨 있어요. 예. 누워서 명상합니다. 누워서. 그래서 명상할 때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하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불 꺼놓고 관찰하다 보면 첫날 아침이에요. 5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 잘난 체하고 제가 너무 잘난 체를 하고 있죠, 요즘. 아무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1984년 청사진에 청, 네, 84년에 청사진이라는 게 탄생했네요. 청사진. 이쯤 돼서 녹화 한번. 네,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제안했던 린 쇼스탁은 198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서비스 디자인 학이라는 글을 통하여 서비스 청사진을 설명하였다. 자, 청사진, 블루프린터는 건설이나 건축할 때 많이 쓰던 용어인데 서비스에 청사진이 있다라는 거죠. 좀 생소하죠? 1986년 사용자 중심 디자인 탄생, User Centered System Design, New Perspectives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거예요.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이 처음 주창되었다. 86년도에. 와, 진짜 빠르죠? 네. 우리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야 뭐 UX니 UI니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1986년도에 이미 이런 개념을 해버린 거죠. 이게 49번이니까 이렇게 보면 논문인가? New Central System. 책이네요, 책으로. 88년도에는 모든 것의 디자인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는 책을 통해 도널드 로먼이 1986년, 1988년 이렇게 또 책을 떠냈네요.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이 경험을 즐겁게 만들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분도. 그리고 1988년, 80년대에 이르러 경험을 평가하다. 사용자의 경험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의 교차를 이어졌고 각 기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영속하려면 현재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는 계산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객관적 측정이 어려웠다. 그렇죠. 이게 무형성이 있었고 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앞서서 봤지만
이래서 이에 파라슈라만, 자이사무, 베리는 서비스 품질 중에 도구인 서브콜이 개발하였다. 서브콜이 개발되었다. 이 서브콜은 RATER, 렉터로 부리는 5가지 속성의 직정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신뢰성, 확신성, 유효성, 공감성, 그리고 반응성이라는 속성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신뢰성, reliability, 확실성, assurance, tangibles, 유효성, 그리고 공감성은 empathy, 마지막 반응성은 responsiveness,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제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신뢰성, 확신성, 유효성, 공감성, 반응성. 이게 뒤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뭐 딱히 나오질 않네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한번 보죠. 그 다음에 1990년대 학문으로서의 서비스 디자인. 90년대에 이르러 가장 큰 삶의 변화는 업무 환경에 주로 존재했던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인터넷 혁명과 더불어 점차 일상으로 스며들어왔다. 이제 PC라고 하잖아요. PC, 퍼스널 컴퓨터. 이게 90년대에 이르러 이제 들어왔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인 즐거움, 감성, 문화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계의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서비스 디자인계에서는 90년대에 이르러 서비스 디자인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야,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애덤 스미스가 18세기에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이게 1990년대 20세기에 와서야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다네요. 각 대학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가르치며 서비스 디자인 인재를 육성하기 시작했고 현재 서비스 디자인 발전의 원동력이 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90년대부터 진행됐군요. 1999, 1990년 아닌가? 앞서 언급했던 도널드 노만은 애플에 합류하면서 이분이 애플에 가셨군요. 처음으로 그의 직업을 사용자 경험 설계, User Experience Architect, 사용자 경험 설계자로 정의하였다. 그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된 인터페이스의 한 화면으로만 국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얻는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의 전반으로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경험, 모든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걸 다뤘다라는 뜻이겠죠. 사용자 경험의 모든 것, 총체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잘 되죠. 이는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준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91. 서비스 디자인 학이 나왔군요. 독일의 쾰른 국제디자인대학 마이클 에럴호프 교수에 의하여 하나의 특별한 디자인 학문으로 인정받았다. 이때 처음으로 과가 생성이 됐나? 서비스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에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92년에 디자인 싱킹이 나왔군요. 문제의 파악과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운 불명확한 난제, 위트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리처드 부켜너는 그의 연구 디자인 싱킹에서의 불명확한 난제에서 디자인 싱킹 접근 방식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리처드 부캐넌이 디자인 싱킹으로 뭔가를 했네요. 그죠? 위트 프로블럼, 불명확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래서 1993년 페르소나 앵거스 젠킨스는 현재 이르러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인 페르소나를 개발했다. 페르소나를 진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앵거스 젠킨스라는 분이 이걸 개발했군요. 93년에. 페르소나는 특정 타깃 그룹을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자, 페르소나는 가상의 캐릭터다. 어떤 캐릭터? 특정 타깃 그룹을 대표하는 한 명도 아니고 무작위도 아니고 어떤 특정의 타깃의 그룹을 한 명이 아니에요. 그룹을 대표하는 가상의 캐릭터라는 거. 그래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작업 대상을 요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이게 1993년 앵거스 젠킨슨에 의해서 주창되었군요. 95년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교수의 탄생. 브리짓 마거는 독일 쾰른 문과대학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서비스 디자인의 이론, 방법론, 실제 등을 개발하였고 글로벌 서비스 디자인 실무자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성장시켰다. 진짜 빨리 해버렸네요. 99년 고객 여정 지도. 미국의 디자인 회사 IDEO가 철도 관련 프로젝트 스피드 엑셀라 스피드 레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고객 여정 지도 커스터머 저니 맵을 처음 제시하게 되었다. 커스터머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는지, 향후 이는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무형 서비스의 시약화. 자, 디자인이 무형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뭔가 실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걸 시각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99년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스터머 저니 맵 그리고 페르소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디자인 싱킹 정도. 예, 경험 견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의 개념은 파인과 길모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들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해야 하며 그 경험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 경험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죠, 지금. 그게 99년 경험 경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라는 개념이군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서비스 디자인의 움직임. 2000년대에 이르러 서비스 디자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사회혁신, 환경 문제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디자인이 조명되면서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이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많은 동조를 얻어 서비스 디자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게 됐다. 2000년부터. 이 여정이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까지. 2001년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컨설턴시 리브워크 설립. 서비스 디자인 전문 기업을 표방한 컨설턴트 비즈니스 회사는 리브워크. 런던에 설립되었다. 리브워크는 서비스 디자이너, 시스템 싱커, 비즈니스 디자이너, 연구자, 그리고 컨설턴트 등의 다학제적 팀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각종 공공 분야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좋네요. 2002년 최초의 공공 부문 서비스 컨설턴시 마인드랩. 덴마크 정부는 마인드랩을 도입하였다. 마인드랩. 이로 인하여 서비스 디자인은 마케팅 분야를 넘어 공공 분야까지 널리 활용되면서 사용자들의 모든 생활에 밀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영국, 덴마크 이런 데가 유명하죠. 이런 걸로. 엔진은 런던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 컨설팅 회사. 이 자동차 엔진의 그 엔진이 아니고 회사라네요. 예, 출발했으나 창업 3년 만에 서비스 디자인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이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2003년에. 야, 서비스 컨설팅 이런 데 있는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자, 2004년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의 탄생. 독일 쾰른 여기서 정말 선도적으로 했죠. 브리짓 마거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스웨덴은 린샤핑 대학,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와 함께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다 유명한 학교네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현재 1,300명 이상의 회원과 100개 이상의 회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서비스 디자인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더블 다이아몬드의 등장. 영국 디자인 카운슬은 모든 디자인 작업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모델인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작한다. 모든 디자인의 작업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모델. 오, 더블 다이아몬드 2005년에 나왔군요. 자, 2007년 서비스 디자인 학회의 탄생. 2007년부터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매년 개최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다양한 디자인 학회가 있었으나 본 학회의 탄생은 다시 한번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성숙도를 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007년 대규모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실행. 영국 디자인 카운슬과 영국 북동쪽의 지역단체 North East가 주최한 또 DOTT 07.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트 07이라고 하죠. 는 디자인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 10년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 부럽네요. DOTT 07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건축, 제품, 그래픽, 산업, 서비스 디자인 등 모든 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
자, 2008년 디자인 싱킹의 중요성,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IDEO의 CEO인 팀 브라운의 사고방식으로서의 디자인 띵킹, 디자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게 사고방식으로서의 디자인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겁니다. 경영자가 무형 디자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비스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확산. 경영자가 그러니까 디자인이 무형성이 있는데 그걸 역할을 이해하고 서비스 디자인의 필요성까지 인식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 데시스 네트워크 발전.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의 에치오 만치니 교수는 이분 이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사회혁신 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디자인 대학들의 네트워크인 데시스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특히 사회혁신 디자인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고 다양한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노력. 자,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성숙기에 이르렀네요. 2010년대 인터넷, 모바일, 통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들이 개발되었으며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고 얽혀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의 총체적인 해결 방안이 각광받게 되었다. 이제 서비스 디자인은 성숙한 하나의 학문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공고히 만들어 나갈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 예, 꼭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대학에서 서비스 디자인 특화 교육을 시작하였고 다양한 저서들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자, 2010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탄생. 이게 BM 캔버스라는 게 2010년에 나왔답니다. 많은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비즈니스 모델 생성이라는 저서에서 언급되었대요. 처음으로 201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나인 캔버스, 오스왈드 나인 캔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2010년도에 원조가 2010년이네요. 자,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발전 및 현황, 서비스 디자인의 발전.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은 또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7회차가 이제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7회차. 전 일단 7회차까지만 하면 저의 두 번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 뿜뿜. 아무튼 성공했다. 너무나 기쁘네요. 7회차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트 2까지는 그냥 한번 훌훌 훑어보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파트 3가 110페이지니까 109페이지까지는 한번 훑어보는 느낌으로 내일 필 받으면 한 30장 해버리죠. 여기 할 때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이고, 이제 잠옷을 제가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끄고, 이거 웹하드에 올리고, 컴퓨터 끄고, 침대에 누워서, 뒤에 보이는 게 제 침대예요.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자면 게임 끝.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루를 딱 이렇게 공부로 마무리한다면. 지금은 자격증이지만, 이렇게 계속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같이 40세 이상 시니어들, 분들이 저녁 시간을 알차게 쓰실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저녁에 술 드시지 마시고 건강에도 안 좋은 술 그리고 TV, 예능 그런 거 보지 마시고 OTT 요즘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봤어요. 길복순 봤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전쟁 활동인가? 둘 다 엄청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보시되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도움도 드릴 거고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랑 인터랙션 서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힘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안 태어나고 있고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소수 정예로 가야 되거나 외국인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수행하거나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정부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연금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만 먹고 살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워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제 제가 역사적인 첫 출발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좀 더 잘 돼서 더 많은 사람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